안녕하십니까. 입문에서 배운 리더십 과정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리더십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전반적인 리더십의 방향이나 총론을 이 강에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목처럼 요즘 리더십 위기의 시대라는 얘기를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것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리더십 위기의 시대 이러면 흔히 가정에서 가장 많이 느껴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가장의 건의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죠? 저도 지금은 이제 한국 나이로 신이 된 이제 딸 아들을 키우고 있는 가장인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리던 시절 제 나이 또래만 해도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리더십 파워가 좋으셨습니다. 어느 정도냐 이러면 거의 태양왕이라 불리는 루이 14세랑 거의 비슷했어요. 짐의 말이 곧 법이니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한 말씀 딱 하시면 절대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헌법과 같은 그런 권위를 지녔죠. 그래서 대단하게 사셨는데,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제 그런 위치에 갔는데 저의 리더십 얘기해 보면 그때 아버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좀 권위가 없어졌다고 그럴까요? 그렇죠. 근데 이건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위를 둘러봐도 비슷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권위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권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가 왜 예전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변화의 양상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변화는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변했냐 이러면 과거에는 순환형으로 변화했어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화는 합니다만 계속 반복되었죠. 그죠? 그래서 작년 봄이랑 올 봄이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올 봄이랑 내년 봄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말하면 농경시대가 그랬죠. 그죠? 작년 봄이랑 올 봄이랑 내년 봄이랑 별 차이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형 변화의 시대에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러면 많이 돌아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는 많이 돌아보신 어르신들은 되게 지혜로워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농경시대는 어르신들이 되게 대접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농경시대의 노인의 존재는 동네에 도서관, 마을에 도서관이 하나 있을 정도다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많이 돌아보셨기 때문에 삶의 지혜가 넘쳐나는 거죠. 원래 농사 짓던 시절에는 주로 이제 동네 윗담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대부분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물로 농사를 충분히 짓죠. 그죠? 그러고는 그 저수지에 물이 떨어질 때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한 3, 40년에 한 번씩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저수지에 물이 마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동네 이장은 난리가 납니다. 큰일 났죠. 그죠? 그러면 동네 제일 어르신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윗담 저수지에 물이 말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어르신은 많이 돌아오신 분이다 보니까 그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기억에 말이야 한 4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쫙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극찬을 하고 존경을 해 주죠. 그죠? 근데 요즘은 어떠냐? 요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흐름형 변화의 시대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흘러가는데 작년 봄이랑 올 봄이랑 달라요. 올 봄이랑 내년 봄이랑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형 변화의 시대에는 많이 돌았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나 똑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변화의 양상이 달라짐으로써 과거에 순환형 변화의 시대에 지혜롭던 어른들이 요즘은 지혜롭지가 않다 보니까 권위도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동의되십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 시대만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시대다 보니까 되게 지혜로우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만 하더라도 자녀들한테 최소한 아들아 딸아 크면 이런 직업 가지는 게 좋다라고 직업적인 조언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들은 주로 어떤 직업이 좋다고 그랬을까요?
저희 때는 주로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아버님 뜻을 받들어 지금 강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흐름형 변화의 시대는 그 자녀들한테 부모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게 좋다라고 얘기해 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요즘은 어떤 직업이 좋습니까? 실제로 제가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 부모인데 요즘 애들한테는 어떤 직업이 좋아요? 그죠? 주로 뭐 자기가 원하는 직업, 지가 좋아하는 거, 지가 잘하는 거 하라라고 책임 없이 얘기를 하죠. 물론 꼭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진짜 뭘 좋아하는, 뭘 하면 좋을지를 알면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굳이 얘기를 하지 않고 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라는 건 되게 쿨한 부모 같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서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은지 모르면서 네 좋아하는 거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한편으로는 좀 책임감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어떠세요? 요즘은 어떤 직업이 좋습니까, 진짜로? 요즘에는 부모들이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건 부모가 똑똑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어쨌든 이런 흐름형 변화의 시대다 보니까 부모가 알려주기보다 부모가 자녀하고 같이 어떤 직업이 좋을지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들이 더 올바른 리더십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변화의 양상이 달라진 것 때문에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이건 조직에서도 비슷합니다. 조직에서 상사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아요. 제가 신입사원으로 처음 들어갔던 90년대 초반에는 조직의 부장님 정도 되면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예전만큼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조직에서 상사의 권위도 예전 같지 않은데요. 상사의 권위는 왜 예전 같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흔히 경영학에서 리더십 파워의 원천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정보적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상사가 부하 직원보다 아는 게 많으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후배들이 모르면 조직에서 선배나 상사한테 막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배 권위가 살죠. 근데 요즘은 후배들이 모르면 선배들한테 안 물어봅니다. 요즘 후배들은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주로 네이버한테 물어보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네이버가 상사의 권위를 다 뺏어간 존재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비해서 점점 이런 정보적 파워를 잃음으로써 리더분들이 조직이나 가정에서 권위를 세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이런 리더십 위기의 시대 리더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뭐 이거 세월의 흐름이니 그냥 권위 세우지 말고 그냥 기죽이고 살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는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냥은 안 되죠. 그죠?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면 이렇습니다. 앞에 그림을 하나 보시죠. 우리가 리더가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비유할 텐데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죠? 뭔가 가리고 있는 걸 넘어서 잘 보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뭐예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냥 밟고 올라간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책을 많이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읽은 책의 높이가 세상의 뷰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요즘 시대 정보적 비대칭, 정보적 파워를 잃은 리더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 정보를 획득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정보를 획득하셔야 되느냐? 좋은 책을 읽어서 좋은 뷰를 가지시면, 그죠? 그런 리더십 권위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아이작 뉴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난쟁이는 거인보다 멀리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이작 뉴턴이 1687년에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줄여서 프린키피아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뉴턴한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책을 쓸 수 있었냐 이랬더니 뉴턴이 그러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나보다 앞서 높은 곳에 올랐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난쟁이는 거인보다 멀리 본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그 리더 분들이 이렇게 정보적 파워를 잃고 나서 권위를 잃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권위를 다시 세울 수 있느냐?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시면 충분히 지금도 유효하게 권위를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인문학에 관심을 갖고 인문학 책을 평소에 탐독해 놓은 리더분들은 부하 직원들이 쉽게 그 마음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내공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그저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 수준만 내가 갖고 있다면 부하 직원이 무시하기 딱 좋죠. 왜냐 그러면 그 정도의 정보는 자기도 언제든지 서치 가능하니까. 그죠? 그래서 평소에 입문서들을 많이 읽으신 리더분들이 리더십에도 탁월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리더십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총론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런 사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팀장으로 승진한 홍길동 팀장님이 이제 팀장이 처음 되셔가지고 나의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까? 내지는 어떤 색깔의 리더가 될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 이제 부임하게 되는 그런 조직에 이제 가서 리더십 색깔을 내려고 하는데 기존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선배들 얘기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한쪽은 조직 관리에 있어서 부드러운 이미지의 온건책이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야 무슨 소리야, 리더는 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부드러운 것보다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훨씬 효과적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춘추 전국 시대의 사상가들 얘기를 빌어오면 부드러운 이미지의 온건책이라는 건 덕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강한 이미지의 강경책이라는 건 법치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조직 관리에는 덕치가 좋을까 법치가 좋을까, 그죠? 온건책이 좋을까 강경책이 좋을까 이렇게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좋을까요? 딱 잘라 얘기하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춘추 전국 시대 제자백가 사상가 중에 일부를 갖고 와서 오늘날 리더십에 이제 좀 대입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리더십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덕치와 법치. 물론 뭐 그 사이에 다른 여러 가지 리더십 이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립되는 것들을 덕치와 법치라고 그러고, 실제 춘추 전국 시대도 이 둘 간의 사상적 대립을 예법투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덕치, 앞서 얘기한 대로 온건책, 부드러운 이미지라는 느낌의 덕치는 누가 주장했냐면 공자, 맹자로 대변되는 유가 쪽에서 주장한 겁니다. 여기는 리더의 덕이 사람을 따르게 만든다 이러면서 리더가 덕으로서 이렇게 덕 있게 잘 갖추면 알아서 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따르게 된다라는 주장이고요. 법치는 법가들의 주장입니다. 한비자, 상항, 이사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여기 법치들의 내용은 이런 거죠. 덕 웃긴 소리 하지 마. 그건 그냥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여도 실제로는 아니야. 사람들은 그런 덕이 있다고 따르는 게 아니라 법, 시스템이나 상벌 규정 등이 있어야 사람들이 따르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강력한 법치라는 걸 주장합니다. 어느 쪽이 오늘날에도 맞을까요? 그죠? 이건 사람마다 틀립니다. 실제 이건 사람이나 조직 문화나 뭐 보는 관점이나 해석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춘추 전국 시대에는 덕치냐 법치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아시다시피 춘추 전국 시대는 약 550년간 여러 나라들이 틈만 나면 싸우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자백가 사상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러면
그 왕이나 제후들한테 찾아가서 이런 통치 방법으로 국가를 운영을 하면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고 전국을 통일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그 유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이나 제후들이 그 얘기가 솔깃하면 그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런 사람들, 요즘 시대로 말하면 국무총리나 이런 데 앉혀서 이제 국가를 통치하는 국정 철학계 굉장히 중요한 기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통치 철학을 이제 받아들이냐는 국가의 생존이 이렇게 달려 있는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였는데, 어쨌거나 춘추 전국 시대는 약 550년가의 혼란기가 있었고, 그걸 최종적으로 누가 통일했죠? 진시황이 통일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나라가 550년간의 그 혼란기를 이제 종식시키고 통일이 딱 됐죠. 그러면 진나라가 택한 통치 철학이, 그죠? 승리를 한 셈입니다. 그죠? 진나라는 법치하고 덕치 중에 어느 쪽이었어요? 법치였습니다. 법치.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법치를 옹호한 진시황이 전국을 BC 221년에 통일했는데, 그렇다면 법치가 좋은 통치 철학이라고 보면서 승리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죠? 여기까지만 보면 법치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국을 통일한 진나라도 이 법치라는 통치 질서 속에 그로부터 불과 15년 만에 다시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죠? 이게 통일하는 단계까지는 법치가 유리했는데 통일되고 난 다음에는 법치가 효과적이지 못하더라,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춘추 전국 시대는 BC 770년부터 221년까지 약 550년간의 혼란과 격동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혼란과 격동의 시기는 불확실성의 시대죠. 그러고는 전쟁이 하도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생존할까라는 게 최우선 과제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혼란, 불확실, 경쟁, 이런 시대의 효과적인 통치 철학은 법과 사상이죠. 그죠? 그래서 규율과 시스템을 명확히 하고 상벌에 대해 철저하게 적용하고 원칙과 실행 강조하고 이런 춘추 전국 시대가는 법치가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통일되고 난 다음에는, 그죠?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경쟁에서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국을 안정시킬 것인가라는 게 중요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과적인 통치 철학이 좀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그 맹자나 공자나 맹자의 육아 사상이 이제 주장하는 덕치가 중심이 되죠. 그래서 예나 덕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좀 행동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안정기에는 효과적인 거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대에 따라서 혼란한 시대에는 법치가 좀 더 효과적인 반면에 안정기에는 덕치가 더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오늘날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볼 때, 우리는 지금은 춘추 전국 시대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안정기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되게 평화로운 시기인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치열한 다툼이 있는 시기겠죠. 그죠? 그래서 요즘 시대는 덕치와 법치 이 한쪽을 고집하기보다 이걸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법치와 덕치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과 매뉴얼을 잘 갖추고 그 위에 인간적인 상호소통이 이루어지는 조직 문화가 바람직합니다. 능력은 잘 갖췄는데 덕이 없거나, 덕은 있는데 능력이 없거나, 이런 리더십들은 좀 오래 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화를 가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 덕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